이제 6분 선생님들께 이제 그 논평자분들이 주셨던 질문 중에서 한두 가지씩 제가 뭐 여쭈어보고 또 답변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민정 선생님께는 이제 그 논평 선생님께서 주셨던 질문 중에서 이제 차이와 공동체의 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 특히 이제 논문에서 다루어진 차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존재론적 혹은 발생론적인 관점에서의 차이 개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혹은 사회적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구별된 영역을 즉각적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약간 공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네, 그렇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 논평자 선생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너무 드리고 싶고요. 그 항상 제가 많은 영감을 얻었던 분이 논평을 또 맡아주시고 또 되게 중요한 제가 아직 못다한 내용들을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또 그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 논의를 전개하면서 지금 박기순 선생님께서 제기해주신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알면서도 그 부분까지 전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량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커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자리를 빌어서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안 그래도 있었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제 답변을 드려보고자 한다면 그 로고스적인 정치라는 것이 어떤 전 영역이 있다면, 그러니까 정치성의 전 로고스적 조건을 미학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지금 질문해주신 분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존재론적인 것과 정치적 공동체 사이에 간극이 있지 않을까. 그 간극이라는 데 되게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구성을 만들기 전에 우리 어떤 감각적인 조건, 전 로고스적 조건에서 이제 미학적인 것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제 제가 다뤘던 미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리다 같은 경우는 법은 계산 가능하지만 정의는 계산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현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도래 가능한 것으로서만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좀 약간 난해하지만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했던 많은 미학적 개념으로 또 이거를 대체해서 보충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비가시성의 영역을 가시적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치의 어떤 전 영역을 미하게 할 수 있고, 또 경계에서 배제되었던 자들을 다시 드러나게 해서 경계를 새로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방성의 파열의 조건, 환대가 올 수 있게 열어주는 조건, 감각적 재배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조건을 아마 미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기존의 어떤 정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오히려 전 정치적 가능성을 열어내는 그런 조건을 미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김남희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 논평자 선생님께서 이제 논평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정동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뭐 혹은 정동이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 같은 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그려 보이시면서, 하나는 이제 낭시의 공동체 개념을 가져와서 그걸 설명해 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페미니스트 애체학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페미니스트 의식 고양 그룹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김남희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사례들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가까운지 혹은 먼지 혹은 뭐 다른 정동이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려보신 모습이 있다면 어떤 걸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제가 여기서 미적 공동체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미적이 이게 당연히 이제 예상하셨다시피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감각적이고 정동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 그것을 이제 그런 관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논쟁하거나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상상한 것이고, 발표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낭시의 공동체 개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이런 공동체 개념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페미니스트들이 자주 많은 도움을 받아왔던 의식고양 그룹 같은 경우에도 공동체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같이 이제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꺼내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런 데는 또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이 낭시 공동체 가짐을 제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 주체가 완전히 원자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공동체적인 것도 아닌 그 인비트윈의 어떤 상태를 주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낭시 개념에서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주체의 존재론적 의미의 그런 사이의 지위보다는 그 주체가 그래서 그런 정동의 순간 현재적 순간을 맞이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감히 얘기할 수 있는지 이제 제가 본문에는 잘 말하기 다르게 잘 말하기라는 것으로 이제 좀 표현했는데 그런 이제 논쟁이나 얘기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조금 다를 수 있다. 낭시가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최설아 선생님께는 역시나 그 낭시의 공동체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의 질문이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낭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단수적인 주체들을 복수화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혹은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축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꼬미노떼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공동체라고 번역하기에는 간과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다. 꼬민 혹은 꼬미니즘이라고 하는 역사나 흐름과 관련해서 이것을 번역하거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단수적 복수적 존재의 타자성에 관한 물음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낭시는 타자라는 그 개념보다는 몸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 방식으로 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주에 다른 정도인데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단수적 복수적 존재라고 하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낭시의 몸의 존재론입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그 나인 동시에 또 완전히 내가 통제할 수는 없는 어떤 낯설고 이질적인 타자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몸이라는 용어가 그런 점에서 나이면서 나 아닌, 그러니까 안이기도 하면서 바깥이기도 한 어떤 경계. 첫 번째 그 메르로뽕띠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경계적 존재로서의 그 실존, 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시가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그 나와 타자라는 이항적 관계에서 어느 한편의 그 절대적 우선성이나 특권을 논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아니기만 한 것도 아니고 바깥이기만 한 것도 아닌 어떤 그 사이 공간에 주목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자족적 주체의 세계도 아니고 절대적 타자의 세계도 아닌 어떤 몸들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코르푸스라는 저작에서 낭시가 수행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와 마찬가지로 그 고유한 절대적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레비나스식의 윤리 그런 것과는 좀 구별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낭시의 단수적 복수적 존재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어떤 병렬적이고 동등한 그런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성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단수적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와 별도로 존재하는 다른 복수와의 단수적 존재와 만나는 사태 그 이전에 있는 어떤 존재론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성이 먼저 있고 그 단수적 존재가 복수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로 만드는 어떤 단수성이 복수성과 동시에 출현한다. 그래서 이미 처음부터 오염되어 있고 낯선 타자로서의 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와 타자는 어떤 분리 불가능한 방식으로 더불어 존재한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이끌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적 복수적 존재라는 게 나와 같은 타자가 여럿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 자신조차도 이미 복수적이다. 나와 다르게 존재한다. 자기 차이의 문제로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바깥의 타자가 나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어떤 스스로가 모두 스스로에게 낯선 타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 점이기 때문에 결코 그 나와 같은 타자에 근거해가지고 타자를 이해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체라는 말에
함의, 그 번역 문제, 그것의 어떤 역사성 이런 얘기는 당시에 그 낭시 공동체론이 출현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면 당시 그게 1983년도에 처음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20세기는 어떤 전체주의하고 공산주의라는 한 축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 어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개인주의라는 극단의 사상 흐름이 형성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내부적으로 완결된 공동체주의의 흐름이 하나 있었고 그 공동체하고 분리돼서 그 충분히 자기 완결적인 어떤 개인주의의 흐름으로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민족적이고 국가적이고 경제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을 말하든 간에 랑씨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공통적으로 내부의 자기 동일성과 자기 완결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그 무예 공동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이제 낭시가 무예 공동체를 제기한 것이다 해서 미완결적이고 탈내재적이고 어떤 탈목적적인 무예 공동체 개념이 출현하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낭시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래된 함의, 그 전통에서 기반한 어떤 오해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계속해서 그 공통의 정체성에 기반한 집단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블랑쇼나 데리다 같은 사람들은 이 말 자체를 이제 그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낭시적 의미의 무예 공동체를 이해를 하려면 오히려 그 실체적인 의미의 공동체 없는 공동체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낭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고 이 때문에 그 1980년대 이후에 낭시가 무위의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그 명사적인 표현을 포기를 하고 그 공동 내 존재, 단수적 복수적 존재, 함께 더불어 뭐 이런 등의 이런 용어를 이제 선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라는 실체적 과업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발견해내야 하는 어떤 관계로서의 공동체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집단적 실체로서든이나 그런 실체적 과업으로서 벗어난 낭시적 의미의 공동체 뭐 그런 것을 낭시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이론가나 독자의 입장으로서는 그 공동체라는 개념 아래 그런 사상들을 파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번역어 자체, 개념어 자체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충분히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정훈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낭만적 예술, 해겔이 생각하는 낭만적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 심정을 통해서 공동체적 정신을 매개하는 데서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낭만적 예술 중에서도 회화와 시문학이 있을 수 있고 또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에는 회화보다는 시문학이 더 뛰어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회화를 중심에 두고 이제 발표를 진행하셨고 여기에 대한 독특한 뭐 해석적인 관점이 있으신지 혹은 개인적인 취향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걸 말씀드리면 그 제 부제가 해겔 회화 이론에 접근한 한 가지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해겔 미학을 연구하는 주된 흐름은 크게 볼 때 색채, 채색의 관점에서 보는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가상화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있고 이건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현대의 회화 이론과 연결지어서 이른바 이제 액츄얼리티가 있는가 이런 문제로 연구하는 경향 크게 볼 때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저는 일단 관념적인 내용을 감각적인 것으로 가시화한다라는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관점에서 회화 이론을 설명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역사 철학이나 종교 철학에서 등장하는 기독교 원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해겔 미학 안에 해겔 미학이 호토판 전집이 한 1,500여 페이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출간된 강의록을 개별적인 단행본도 있었지만 최근에 다 담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담아놓은 강의록 전집이 또 한 1,100여 페이지가 됩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해겔 미학을 담고 있는 텍스트를 보면 공동체 개념이 등장하는 데가 낭만적인 예술의 도입부, 그 다음에 회화의 도입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악과 신문학에 등장하느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음악에서는 종교 음악, 이 미사 음악과 관련해서 이 말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신문학에서는 이 유대교의 공동체, 종교 공동체 요걸 얘기할 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낭만적 예술 형식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과 회화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공동체 개념과 연결지어서 해결이 설명하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이 어떤 전략이 무조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에 치중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얘기를. 그런데 저는 그 기독교 공동체가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탈세속화적 그림의 면모를 탈종교적이고 탈기독교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겔이 말하고 있는 개신교 원리,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것 자체가 성과 속의 이러한 교묘한 어떤 공존,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고 있고, 그림은 그러니까 더 이상 마리아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림에 뭐 종교적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헤겔의 시선에서 본다면 역사철학적으로 종교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 기독교 원리의 혁신 형태인 레포르마ți온, 그러니까 리포메이션의 원리, 이것들이 적용되고 있다. 저는 이제 뭐 지금 기독교를 옹호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회화에 나타난 주관적 내면성의 어떤 성격을 설명할 때 기독교 원리에 대해서 헤겔이 말한 것과 연결지었을 때 이 회화의 전반, 낭만적 예술로서의 회화 전반에 설명 가능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방법론들은 제가 이제 다루지 못한 것이죠, 이번에. 그 다음에 심정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헤겔이 쓴 말처럼 됐지만, 사실은 헤겔은 공동체라는 말만 쓰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해당하죠, 영어로 본다면. 게마인데라는 말만 쓰지 심정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제 주제 의식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심정의 공동체 자체에 대한 연구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심정의 공동체 연구를 하려고 한다면은 뭐 헤겔의 그 양심 개념을 제가 쏙 빼놨거든요. 지금 전혀 논의하지 않고 분량의 압박 때문에. 그래서 그 양심의 개념과 관련해서 정신현상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서술에 이 공동체 개념이 또 등장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쓰고 싶었지만 일단 그런 부분을 전혀 없는 척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네, 일단 이 선생님 자리에서 앞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근데 저 죄송합니다만 요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회화하고 이 시문학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회화가 시문학에 비해 덜 낭만적 예술이다라고 했을 때, 시문학도 고대 시문학이 있고 중세 시문학이 있고 근대 시문학이 있거든요. 굳이 네덜란드 회화가 덜 낭만적이라고 불리려고 했을 때 그 상대가 되는 시문학은 헤겔 시대 아주 특수한, 헤겔이 객관적 유머라고 28년 강의록에서 얘기하는 특수한 장르의 문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덜란드 회화와 그다음에 그 헤겔 당대의 객관적 유머의 관계에서 누가 더 낭만적이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회화와 시문학을 낭만적이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러프하게 접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정혜린 선생님께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개념들을 많이 선생님 덕분에 배웠는데요. 신사라고 하는 개념도 배우고 일민이라고 하는 개념도 배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신사라고 하는 것은 명청대의 사대부 계천을 가리키는 약간 지위에 가까운 말처럼 들렸고, 또 이제 일민이라고 하는 것은 은자의 전통에서부터 내려온 어떤 지향처럼 느껴지는 그런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거칠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아까 논평 선생님께 주신 질문 중에서 이제 진계유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뭐냐, 이 사람은 이제 그 일민을 빙자하는 신사냐, 아니면 이제 진정으로 일민을 그 지향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주리 선생님이 이제 저는 이 진기호를 볼 때 이 은자이면서 일민, 그리고 이제 이 일민이라는 것은 신사층의 전범, 모범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 개념을 엮어서 설명하는데 신주리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좀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차라리 은자 전통에서 은자라는 개념을 나름대로 이 변형시킨 일민, 이걸 주체로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일민으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은자로서 이 암서 유사의 주체를 보게 되면은 이 암서 유사가 왜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청렴하려고 그리고 검소하려고 노력하는
하는지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 이 책 자체 내에서 보면은 뭐 검소한 게 은자의 기본 아닌가 싶지만은 다들 그 당시에 문인들이 은자를 표방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그리고 이제 이 기술 방식에서 보면 책을 서술할 때 이 대상의 물질성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고 매력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 이 대상에 대한 서술이 명대 후기 이전에는 대상이 주체에 대해서 갖는 내적인 의미를 서술하는데 이제 좀 그래도 주력했다면, 상대적으로 이 시기에 오면은 대상 그 자체의 물질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주 거의 유일하게 이 암서유사라는 책은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혹시 좀 너무 노땅만 해당이 되겠다. 2010년도에 베이징에서 이제 국제 이 미학제 대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이 주제가 일상미학이었어요. 그때 중국 쪽에서 이제 나온 분이 류에이디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중국의 일상미학, 그래서 그 양반은 중국에는 굉장히 독특한 일상미학의 전통이 현대가 아니라 고대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일상미학이 아니라 생활미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진계유를 비롯해서 명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 고상한 문화한 취미가 발전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론서들이 나오면서 생활미학은 고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가 않는 게, 이 진계유를 빼놓고 다른 저술들을 보면은 주체가 느끼는 정취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는 책이 없어요. 약간씩은 등장하는데 그 대부분의 어떠한 서술의 중심은 뭐냐 하면은 대상의 어떠한 서술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그 당시에 나온 책들 중에서 주체의 정취 자체가 책의 주제인 경우는 암서유사가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검소함을 굳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술에 있어서도 아까 발표할 때 많이 못 다뤘지만은 이 암서유사에서 얘기하는 정취라는 게 뭐 극함, 한가함, 뭐 슬픔, 단박함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하나도 걸릴 게 없는 거예요. 뭔가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예술의 기본적인 그 당시에 이 정취하면은 굉장히 인공적인 것들이 있는데 여기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술미라고 하기에는 자연미에 가까운데 이게 명대 후기의 조류는 아니거든요. 이 동기창만 하더라도 자연미에 관해서는 회화가 그 아름다움을 절대로 재현해낼 수 없지만, 이 회화가 갖는 예술미에 관해서는 자연이 절대로 이거를 능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술미의 부분적인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주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전혀 혼자서 발 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술과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매우 사실은 독특한 측면을 설명하자면은 사대부가 아니라 이 사람의 신사로서의 자의식. 이 사람은 자기가 매문, 그러니까 글을 써서 내가 경제적으로 생활을 한다는 걸 갖다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연보 쓰는데도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상업적으로 글을 썼어도 그거를 네. 하기 위해서 뭐 붓을 촉촉히 한다, 뭐 이렇게 딴 걸로 바꾸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안 하고 그냥 매문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자기가 그만큼 내가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내가 글을 통해서 이 상업행위를 하는 건 부끄럽지가 않다라는 그 하층 이 신사층으로서의 자의식이 있고, 그리고 저도 이 진계유에서의 그 일민이라는 것은 역시 자신의 어떠한 모범이고 따라야 될 것이라 저는 거기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담윤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평자 선생님께서 날카로운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미적 논쟁의 동기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미적 공동체 일원되기 혹은 뭐 미적 행위자로서 인정받기와 같은 이제 사회적 동기를 부각시키셨는데, 이제 논평자 선생님께서는 타인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차적인 동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 동기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그것이 근본 동기라고 한다면 또 그 근본 동기에 대한 것은 또 다시 설명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논평해주신 조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적합한 질문이어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완전히 대답을 다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미적 논쟁의 핵심 동기인 이유는 그때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 논쟁이라는 것이 그 본성상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고, 서로 충돌하는 발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자신의 미적 성격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가 논쟁의 상황에 있지 않다면 굳이 우리가 타인의 승인을 구하고자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도덕적 인식적 논쟁의 목표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타인의 승인이 논쟁의 핵심 동기로 볼 수 있는 이유를 또 여쭤봐 주셨는데, 사실 저는 도덕적이고 인식적인 논쟁의 경우에도 정말 그 목표가 옳음이나 참이라고 할 수 있는가는 조금 저는 유보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낙태가 옳으냐 그르냐, 뭐 지구가 평평하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이 어떤 행위자이고자 하는가의 문제를 빼놓고 그게 정말 순수하게 옳음의 문제, 참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로만 얘기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의 문제 의식에서 저는 미적 논쟁도 미적 사실 미적 참보다는 그때 미적인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미적 행위자로 내세우고자 하는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이라는 거에 대한 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공부해서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제 그 선생님들께 질문 하나씩 드리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42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뒤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플로어의 질문은 이제 뒤풀이에서 하는 것으로 가늠하기로 하고, 그 우리 미학회 회장이신 신혜경 선생님 오셔서 그렇게 할까요? 네. 선생님께서 폐회사를 희생하시고 질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어느 선생님께라도 좋으니까 오늘 들으시면서 질문이 생기신 부분 있으면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받고 총회 간단하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폐회사가 굉장히 민망해집니다. 네. 폐회사가 자기 몸을 희생했고요. 네. 네, 폐회사까지 희생해 주시고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질문인지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다민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질문 드리기 앞서 선생님 발표 참 재밌게 들었고 결론에도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제가 이제 생각을 공유를 함으로써 조금 논의를 다각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제가 이제 제기하고 싶은 지점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이제 미적 논쟁이 시작하는 동기랑 미적 논쟁이 종결되는 동기가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랑 B가 미적 판단을 다르게 내린다고 했을 때 그 논쟁이 발생을 한다면은 A가 B를 설득하거나 B가 A를 설득하거나 둘 중 하나를 이룩하고자 하는 어떤 인식론적인 동기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제 다들 이제 미적 논쟁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이제 동기가 만족되지 않은 상태로 끝나잖아요. 왜냐면 이제 A는 A대로 자기 고집을 안 굽히고 B는 B대로 이제 자기 고집을 안 굽히니까 결국엔 이제 평행선을 이루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미적 논쟁이 종결되어 있을 때는 어떤 모종의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A와 B가 논쟁을 거치면서 서로 이 점은 이렇게 좋았고 저 점은 저렇게 나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어떤 마음 상태와 어떤 그 이유와 근거들을 이제 추체험이란 말을 제가 적확하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들을 이제 메커니즘을 알게 되고 상대방도 나의 어떤 마음 상태의 메커니즘을 알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이제 논쟁이 만족스럽게 종결되는 것 같거든요. 질문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시작되는 어떤 동기는 인식론적일지언정 이 인식론적인 동기가 만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결되는 것은 사회적인 동기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제 주장이랑 크게 이렇게 배치되는 질문은 아니신 것 같고 조금 보완해서 네네네. 예, 결론에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나중에 뭐 논문이나 추가적인 보완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종결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미적 논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종결을 바라고 미적 논쟁에 뛰어드느냐 하는 것도 제가 충분히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서강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창화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